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총선이 끝난 첫 주말입니다. 현역 의원 중 60% 가까이가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낙선해서 그 어느 때보다 신진 정치인들이 많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 구도의 재현, 소수 정당의 몰락, 동서로 나뉜 지역 구도의 부활로 선거가 끝이 났는데요. 어쩌면 선거가 있기 전부터 우리 언론 보도를 보면 이런 결과가 예측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잠시 후 미디어 비평에서 확인해 보시죠. 4월 18일 토요일 순서 바로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원경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총선이 끝났어요. 네, 그동안 총선 미디어 감시연대 집행위원장으로도 활동을 하셨는데 이제 이 미디어 감시연대도 활동을 접으시는 거죠? 예,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죠. 저희는 사실은 선거 전날이 가장 바쁘고요. 그날 보고서를 진짜 엄청나게 많이 여러 건을 냈어요. 네. 나름대로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보도가 많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저는 사실은 좋은 보도들을 일부러 모아서 냈거든요. 이 보도 꼭 보고 투표하세요라고 해서 공약 보도들을 모아서 좀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저희 원래 총평가 토론회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로 해서 오프라인 토론회는 잘 못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유튜브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 예정이고요. 좀 요번에 선거 모니터 결과를 잘 녹여서 시민들에게 선거 보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왜 중요한지, 이번에 선거 보도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 사례 중심으로 잘 정리해서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아마 언론의 선거 보도가 왜 중요한지 좀 알리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선거 기간 동안 수고하셨고 이제 선거가 끝난 첫 주말인데요. 해서 오늘은 이번 선거 보도를 좀 마무리 평가해보는 시간으로 해보려고 해요. 선거 결과도 그렇게 나왔는데 이번 선거 보도도 거대 양당 중심으로만 이루어졌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선거 2달 전인 2월 17일부터 모니터를 시작해서 그 3월 21일까지 중간평가를 한번 해봤어요. 네. 근데 물론 3월 21일 이후에도 주 단위로 계속 모니터를 했는데 이 양상이 거의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아마 총평가 보고서에서도 이렇게 나올 텐데 이번 선거 보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거대 양당 중심 보도가 매우 뚜렷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신문에 한 번이라도 등장했던 정당명을 추적한 결과 총 46개의 정당명이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비례대표를 확대한 선거제 개혁 후 첫 선거이니까 당연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건 너무 자연스러웠고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 비례정당 투표용지에 35개 정당이 찍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이렇게 46개라는 정당이 막 이렇게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했지만은 이들에 대한 노출 빈도는 정말 적었습니다. 근데 저는 46개 정당명이 언론에 등장했다는 것도 지금 신기한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의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못 들어본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은 거의 모든 보도에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즉 거대 양당을 제외하면 다른 정당들은 기사 속에 한 줄 들어가는 수준으로 언급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으로 그 당의 내용들이 제대로 보도된 경우들이 거의 없었고요. 선거 보도에서 더불어민주당 혹은 미래통합당을 언급한 선거 보도는 무려 1,396건으로 정당을 언급한 보도 중에 74.5%예요. 그러니까 정당을 아예 언급 안 한 보도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보도했을 경우에는 대부분 이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보도를 했다. 75%가 거의 그런 거죠. 그리고 군소정당은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용 위성정당 행보를 보일 때 잠깐 등장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그쳤습니다. 브랜드 뉴파티,
가치 오름, 젊은 보수는 미래통합당에 합류한다는 차원에서만 보도가 되었고요. 녹색당, 미래당, 시대전환, 정치개혁연합, 시민을 위하여, 열린민주당도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용 정당 논의에 이런 정당들이 있다라는 언급이 되는 수준으로만 들쭉날쭉 이렇게 보도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군소정당이나 신진 후보가 단독으로 다뤄진 기사는 찾아보기 어려웠고요. 거대 양당의 선거 전략의 일부로 이 소수 정당들이 들러리 세워지는 경향이 컸습니다. 원내 정당에서 정의당은 세 번째로 그나마 언급량이 많았는데요. 민생당은 출범 때조차 미래한국당, 정의당보다 언급량이 적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참 희한한 게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정당별 언급량이 네. 이번 선거의 결과 같아요. 예, 거의 그렇게 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참 이번 선거가 앞서 말씀하셨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첫 선거였잖아요. 네. 근데 그때도 참 이 비례대표제 도입할 때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네. 아니 이렇게 하려고 그 험난한 과정을 거쳤나. 네. 좀 그런 생각도 그렇죠. 드네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을 사실은 지적했어야지 되는데요, 언론이. 지적하고,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그 정신에 맞춰서,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비판할 건 비판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언론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판세 중심으로만 계속 보도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거대 정당 중심으로 이렇게 판세를 꾸려가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중계하듯이 보여주는 이런 보도를 한 거죠. 저는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실질적으로 국회를 움직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내 한 표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하면 자꾸 거대 양당 중심으로 투표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계속 계란이 먼저냐 뭐 닭이 먼저냐 이거 고민이에요. 현실이 그러하니 언론이 이렇게 보도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언론이 이렇게 보도하니 국민이 바뀌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한 또는 내 표가 사표가 되면 안 되지. 네. 나도 내 권리인데 내가 한 역할을 해야지라는 이런 국민 정서가 이런 언론 보도를 낳았는지 아니면 이렇게 언론이 자꾸 보도하니까 네. 우리도 덩달아 그냥 그래 맞아 이렇게 가야지라고 했는지 뭐가 먼저인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언론이 문제다. 저는 언론이 문제였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에게는 계속 소수 정당보다는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가 머릿속에 딱 있잖아요.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흐름이 나왔을 때는 사실 국민에게 저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 상황을 알려줬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수 정당들이 아무리 크게 보도를 해줘도 사실상 그만큼의 정치적인 힘을 금방 갖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좀 주목해서 보도해 주는 것도 이번에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았던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저는 실제로 소수 정당이 내세우는 그분들이 내세워서 실제로 표가 되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몇 분 나오느냐 그것보다도요. 그분들이 내세우는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내세우는 가치가 우리 사회를 바꾸는데 지렛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특히 정당 정책을 소수 정당의 정책을 많이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이런 보도도 너무 안 나왔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도대체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렇게 도입하려고 했고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됐는데 실제 이번 선거 결과는 오히려 그 이전보다 더 심하게 거대 양당의 그 체제가 돼버린. 그랬죠. 좀 그건 그래요. 이게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한 국회가 이렇게 또 비례위성정당 이렇게 꼼수 쓸 줄은 또 몰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례대표 확대마저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논란으로 퇴색됐다는 점을 감안해도 언론이 이런 현실을 타파할 수 있도록 선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매우 아쉽고요. 저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다 비판받아야 됐었다고 생각해요. 언론에서. 네, 네. 근데 언론이 그걸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비판하지 않았고요. 그냥 오히려 미래통합당의 경우에는 미리 선언했기 때문에 꼼수가 아니다라고 했고요. 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이 현실이 그러하니 만드는 것이 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이 양쪽에 대해서 굉장히 언론이 관대했다라는 건데요. 정치적인 유불리가 아니고 원칙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는 보도들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선거 결과의 또 한 가지 특징이자
우려인데 또다시 확연해진 지역구도예요. 네. 근데 선거 보도에서도 이런 지역 연고주의적 보도들이 나타났다고요? 예, 저희가 유해 보도로 분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 연고주의 표현들인데요. 이런 보도를 유해 보도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역주의, 지역색 이런 것을 강조하는 보도들은 지역에 대한 정치적 편견을 만들고 혐오 감정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자들은 이런 말을 그냥 습관처럼 씁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각 정당의 후보자나 정당에서 직접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네. 이것을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언론이 그대로 가져다가 옮겨줍니다. 예를 들면 호남은 민주당의 심장, 더불어민주당은 고토 회복을 자신, 이게 호남 회복을 자신이에요. 네. 그리고 제1야당 대표 입장에서는 텃밭인 TK와 같이 이런 식의 표현이 그야말로 상용구처럼 쓰여지는 네. 거거든요. 이렇게 지역주의를 강화하는 표현을 정치인과 국민 그리고 언론 모두가 아무 문제의식 없이 꺼리낌 없이 계속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선거 결과를 보고도 우리가 지금 평하면서 지역색이 확실히 드러났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네. 저는 또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의 문제 같은데요. 현실이 그러니 언론이 계속 그걸 인정하고 계속 그런 표현을 쓸 것이냐. 저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좀 더 섬세하게 분석해야 된다. 이 지역주의에 대해서도 단순하게 지역주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가 나왔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의 전반적으로 지역주의가 이렇게 고착화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가를 운영하는 특히 이제 독재 권력이 운영하는 체제 속에서 나온 어떤 그 지배 논리였거든요. 네. 그것을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옛땅, 고향, 심장, 텃밭 이런 표현들 역시 네.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표현이었고 네. 언론이 무분별하게 그냥 무차별적으로 정치인들의 발언을 옮기면서 네. 또 역시 지역 연고주의를 부추긴 게 아닌가 네.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네. 이번 총선 보도에서 또 눈여겨봐야 할 것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서울에서 이제 중앙 언론을 모니터링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종합일간지를 모니터링한 건데 이 40일 정도의 선거 보도를 분석해 보니까 선거 보도에서 특정 지역을 언급한 보도가 한 800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그러니까 지역을 언급하지 않고 지역을 언급한 보도를 지역을 구분해 봤어요. 그랬더니 네. 서울이 58.4%, 경기가 39.4%로 한마디로 수도권이 압도적으로 이 두 개를 합치면 엄청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중복 체크기는 합니다. 그런데 경북 지역은 38.6%만 등장해요. 종합일간지에. 네. 경남 지역은 30.5% 등장하고요. 제주 지역은 25건으로 3.1%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종합일간지라고는 하지만은 사실상 수도권 신문에 가깝게 이렇게 그러네요. 보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점을 좀 특징으로 잡아봤습니다. 사실 이게 어떤 국가적인 재난, 뭐 홍수가 나거나 네. 이런 재난에 있어서도 지역에서 나면 잘 보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수도권에 만약에 물난리가 났다 그러면 엄청난 물량들이 쏟아지는데 전국에 사건이 난 것처럼 네. 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선거 보도에서도 서울과 경기, 수도권이 거의 뭐 압도적으로 진짜 많은 네. 그런 보도량이 이루어졌군요. 네네. 자, 이번에는 선거 보도를 좀 내용적으로 한번 짚어볼게요. 네. 이 정책, 그리고 후보자에 대한 정보, 이런 정보도 찾아보기 참 힘들었다. 네, 예.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정책 공약 보도 부족했고요. 후보자 검증 보도도 매우 부족했습니다. 정당별 정책과 공약이 총선에서 너무 실종되어 있는 것 아니냐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것도 또 언론 탓만 하기가 어려운 게요. 제가 언론인들을 만나보면 늘 하는 말이 공약 얘기를 하면 아무도 눌러보질 않는다. 보질 않는다. 클릭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준비해야 되는데 막상 그런 공약 보도는 클릭수가 높지 않으니 언론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능감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약 보도는 재미가 없다라는 건데요. 저는 선거 시기에 공익성이 언론에서 이 공익적인 보도를 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정책 보도는 반드시 공을 들여서 만들어내는 것이 언론사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너무 그렇게 후보자 중심의 판세 중심에 누가 이길 거냐 질 거냐 뭐 여론조사 어떻게 나왔냐 이것만 볼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정당이 어떤 정책을 내고 있는지 이 사람은 뭘 찬성하고 뭘 반대하는지 좀 이런 기사들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총선 당일에 선거 개표 방송도 네. 출연하셨던데 네. 이 선거날 항상 하는 거죠. 지상파 3사에서 진행하는 출구조사. 어떻게 보셨어요? 뭐 여당이 워낙 압승을 해서 이번에는 결과 자체는 틀리지 않았더라고요. 네네. 네. 하지만 비용 대비 뭐 효율을 놓고 좀 갑론을박이 있기도 했는데. 네, 뭐 효율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들었고요. 돈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이제 점점 비용도 많이 들고 서로 간의 경쟁도 심해지다가 이제 올해에는 지상파 3사가 함께 또 이렇게 또 진행을 네. 했는데요. 어찌됐든 저는 함께 진행한 건 그나마 다행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또 개별적으로 하면서 계속 그것에 대해서 과도한 비용이 지출돼 사회적 비용이잖아요. 네, 그것도.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아쉽고요. 우리가 결국은 몇 시간 후면 다 알게 되는 내용인데 이것에 이렇게 많은 공을 들일 필요가 있는가? 저는 차라리 그 시간에 이번 선거 결과로 어떤 사회가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토론을 해가면서 선거 결과를 기다려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네. 이렇게 선거 때마다 끝나고 나서 그 1시간, 2시간을 점치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쓰면서 우리는 계속 그 누가 이겼냐 졌냐 이것만 계속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선거를 대하는 태도가 이런 식으로 고착화되는 것 아닌가 그런 고민도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그 지상파 3사 말고 다른 데 나가신 건지. 아니, 거기는 그냥 출연하는 방송이어서 갔습니다. 네. 네. 자,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이번 끝난 선거 보도를 비평하는 관점에서 네. 김원경 대표님 모시고 네.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요. 그 언론의 선거 보도가 제 기능을 못했다라고 비판하기에 앞서서 네. 결국에는 어쩌면 우리 국민의 관심사가 네. 한 군데 쏠려 있었기 때문에 언론도 그렇게 가지 않았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정책 공약 비교를 해놔도 클릭을 안 하니까 결국에는 스타급 정치인 또 막말 논란 이번 선거에 참 너무 많았죠. 되지도 않는 막말들이 난무했는데 네. 이런 데에만 포커스를 맞춘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씁쓸한데요. 결국에는 시민의식이 언론 모드를 바꾼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저는 이제 뭐 굉장히 이제 정치 상황이 바뀌었는데요. 언론 개혁이 화두가 되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정당이 또는 정부가 언론 개혁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다 모두 말하죠. 언론 장악이라고. 네. 언론 개혁은 우리 국민이 실제로 언론을 보면서 이거 정말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지적하고 그런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소비를 안 하고 비판하고 이러면서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디어 교육도 더 많이 필요하고 우리 이 열린 라디오 같은 방송도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바쁘시더라도 출연을 계속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원경 대표였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YTN 뉴스 FM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애정어린 비판을 직접 달려가서 들어보는 열린 마이크.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YTN 라디오의 진정한 서포터즈, 애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열린 마이크. 오늘도 김미연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애청자분을 만나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 거주하시는 허진성 님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허진성 님은 장애인 콜택시 운전업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워낙 어려웠을 때부터 이 장애인 생활시설로 봉사활동을 많이 다니셨다고 해요. 네. 이런 경험에서 비롯돼서 지금의 직업까지 갖게 된 건데요. 먼저 진성 님의 소개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화곡동에서 살고 있고요. 8살짜리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직업은 장애인 콜택시 운전기사입니다. 시각장애인 분들을 원하는 목적지까지 차량으로 이동을 시켜드리고 또 그분이 뭐 관공서나 그런 업무가 필요하시다 그러면 그 업무까지도 도와드리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허진석입니다. 네. 성함을 가장 나중에 말씀해 주셨네요. 네, 허진성님. 반갑습니다. 정말 훌륭한 일 하고 계시네요. 그냥 단순히 장애인 콜택시 운전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시각장애인 분들이 타실 경우에는 이분들의 관공서 업무라든가 이런 것까지 대신해서 도와주신다. 저도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요.
그래서 장애인 콜택시 운전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봉사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겠네요. 라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또 진성님은 이렇게 도움을 드릴 때면 참 뿌듯하다며 즐겁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한편 아까 8살짜리 아들. 네, 맞습니다. 네. 올해 8살인 아들을 둔 아버지인데요. 8살이면 초등학교 입학할 나이잖아요. 네. 그래서 진성님은 올해 첫 학부형이 되자마자 안타깝게도 큰 고민을 갖게 됐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보시죠. 저번에 집사람하고 큰맘 먹고 제일 비싼 가방까지 사고 옷도 사고 입학 준비를 마쳤는데 코로나 때문에 애가 지금 입학식도 못하고 계속 집에만 있고 힘들어해서 또 특히 남자아이다 보니까 밖에서 뛰어놀고 그래야 되는데 나가지를 못하니까 상당히 답답해하고 있고요. 저도 놀아줘야지 하는데 뭐 나가서 놀 수가 없으니까 그게 참 힘든 것 같아요. 네. 참 코로나19가 우리 여러 사람들의 인생에 한 획을 긋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 허진성님 아드님도 올해 8살로 학교에 입학해야 되는데 가방도 사고 옷도 사고 했는데 입학식도 못하고 네. 아마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이면은 다음 주부터 20일부터 온라인 계약을 한다고 하는데요. 아유, 참 답답하시죠. 네, 맞습니다. 또 한편 진성님께서는 저희 YTN 라디오를 즐겨 들으시기도 하는데요. 네. 이 출근하시는 시간대가 정오 12시라고 해요. 그리고 저녁 11시까지 이 운전업을 종사하시는데 출근하자마자 딱 라디오 주파수를 켜면 주현지의 뉴스 FM부터 시작해서 생생경제,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까지 하루를 온전히 저희 YTN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셨는데요. 과연 언제부터 저희 방송을 애청치하게 되신 건지 그 계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루에 11시간씩 차 안에만 있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라디오로 손이 가더라고요. 또 저 같은 경우에는 40이 넘어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뉴스 쪽에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또 뉴스 하면은 라디오에서는 YTN이 독보적이다 보니까 거의 고정이에요, 채널이. 네. 뉴스하면 YTN이 독보적이다. 네. 네. 그래서 YTN 라디오를 거의 매일 듣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또 한편 저희 방송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동영의 정면승부 같은 경우에서는 현재 나오고 있는 뉴스에 대한 팩트 체크를 정말 잘해주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가장 좀 장점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요새 유튜브나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가짜 뉴스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가짜 뉴스를 최대한 좀 걸러서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걸 통해서 팩트 체크를 시원시원하게 해주니까 듣다 보면 시원함의 한숨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이 가장 좀 큰 것 같고. 아, 그렇군요. 예, 맞아요. 요새 유튜브나 이런 걸로 뉴스를 워낙 많이 접하시다 보니까요. 정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모르고 뉴스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근데 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들으시면서 팩트 체크를 해줘서 아주 시원하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네, 아주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것처럼 시원하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또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장점을 더 얘기해 주셨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편협한 뉴스가 아니라 어느 뉴스 채널보다도 중립적이어서 좋다라는 얘기도 전해주셨습니다. 한편 저희 방송에 아쉬운 점은 없는지 물어봤는데요. 그 답변도 들어보시죠. 단점이라는 거를 생각을 잘 못 해봤어요. 이제 가끔 지루할 때는 있죠. 낮에 들었던 뉴스가 저녁에 또 나오고 또 오후에 또 나오고 저녁에 또 나오고 퇴근할 때쯤 또 나오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다고 봐요. 뉴스 채널이다 보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직업이 정년이 이제 60세다 보니까 15년은 YTN 고정 주파수 94.5 계속 듣게 될 텐데 항상 응원할 테니까 YTN 파이팅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15년 고정 애청자를 저희는 얻었네요. 네. 아니, 정년이 60세지만 60세 지나시더라도, 더 일하셔도 되고, 집에서도 YTN 라디오 들어주세요. 네, 감사드리고요. YTN 라디오의 단점은 생각을 못 해봤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다만, 뉴스의 중복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중복감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시간대별로 특화도 하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지적하신 점들 잘 모아서 좋은 방송 만들겠습니다. 오늘은 강서구에 사시는 장애인 콜택시를 운전하시는 허진성님 만나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했고요. 김효은 리포터도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의 가치와 나눔의 의미를 생각해봅니다. 열린 라디오 YTN. 전 세계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그야말로 사력을 다하고 있죠.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과 일본, 유럽까지 코로나19의 속수무책인 가운데 손 씻는 물조차도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곳. 난민 캠프는 어떨까? 걱정이 되는데요. 오늘 혐오 말고 안아주어에서는 지구촌의 또 다른 우리 이웃, 난민을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난민기구의 신혜인 공보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참 오랫동안 못 뵀어요. 네, 그동안 일 때문에 해외에 나가 계셨다고. 네네, 작년 네. 12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긴급 파견 다녀왔습니다. 네, 저희 못 뵌 동안에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게요. 네, 들어오실 때 별 문제는 없으셨어요? 네, 다행히 잘 들어왔습니다.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코로나19를 팬데믹이라고 정의할 정도로 뭐 전 세계가 정말 쇼크에 빠진 상태인데 난민촌은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3월에 코로나19를 팬데믹이라고 선언을 했는데요. 이제 말 그대로 각 국가의 노력으로는 부족하고 좀 범국가적이고 전 세계적인 총력이 있어야만 이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선언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손을 자주 씻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는데 난민촌 아니면 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인구 밀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자가 격리 혹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불가능한 그런 지역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손 세정제는 물론이고 뭐 손을 씻기 위한 물이나 비누 이런 기본적인 것들도 부족한 그런 지역이 많아서 난민촌이나 이제 난민들이 많은 지역에서 이제 코로나가 발생할 경우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좀 빠른 확산이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난민 캠프에서 확진자가 나온 사례가 보고된 게 있나요? 다행히 아직까지 대규모 이제 확진이 있는 이런 발표는 보고는 나온 바가 없는데 얼마 전에 그 그리스 수도죠. 아테네 북쪽에 위치한 난민촌에서 20여 명 정도의 집단 감염자가 발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곳은 이제 난민이 한 2,500명 정도 생활하고 있는 그런 곳인데 2주간 폐쇄가 됐었고요. 그리고 난민들이 이제 대규모 난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곳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확진자가 나오는 것이 우려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인구 밀집도가 높고요. 또 어떤 의료 체계랄까? 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상주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잖아요. 네. 이 난민 캠프라는 곳이. 이 유엔 난민기구에서는 이 코로나19에 이런 난민 캠프가 취약하다 이런 거를 이미 예상을 하셨죠. 네, 물론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밀집도가 일단 가장 문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발생한 뒤에 인터뷰한 난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손을 자주 씻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물이 없는데요. 왜냐하면 그렇죠. 네. 식수도 없고 그리고 내 아이를 씻길 물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손을 자주 씻을 수 있겠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굉장히 취약하고 또 위험한 상황이다 보니 유엔 난민기구에서도 이제 바이러스 초창기부터 이런 것들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고요. 이런 이유로 조금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해서 얼마 전 또 그 코로나19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2억 5,500만 달러를 각국에 지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금이 다행히 현재 65% 정도가 마련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기금으로는 물론 난민들을 지원하게 되고 난민촌 대상으로 부족한 물품, 뭐 손세정제 등등 진단키트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는데
또 아시다시피 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80% 이상의 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들이 저개발국 혹은 개발도상국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 난민뿐 아니라 그 국가의 지역 주민들도 바이러스에 취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방글라데시, 그리스, 요르단, 에티오피아 이런 국가들의 이 기금을 통해서 또 유엔 난민기구가 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거론하신 그런 지역들이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발병 추이를 보면 그렇게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와중에 그 난민들이 마스크를 기부하고 뭐 이런 사례도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훈훈한 소식인데요. 이게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난민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본인이 이제 체류하고 있는 국가에서 본인에게 도움을 주었고 본인을 보호하고 있다 이런 고마움을 늘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코트디부아르, 수단, 콩고 민주공화국 이런 곳에서 오신 이제 난민들이 한국에 받은 도움을 갚고 싶다. 이래서 한국에 계신 취약한 분들을 위해서 마스크와 손세정제를 기부하시고 또 성금을 내주시고 이랬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니 당신들도 사실 힘드실 텐데.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사실은 뭐 국난에 비유될 정도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몇 달째 이렇게 대한민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난민들 해외에서 이렇게 와서 난민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께서 마스크하고 손세정제까지 주셨다니까 더군다나 성금까지 냈다는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좀 뭔가 우리가 더 달라져야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이제 이분들이 오신 국가에서도 코로나가 발병을 하다 보니 본인의 자국에 뭐 마스크나 이런 것들을 보내고 싶은데 그것조차 어려워서 이제 그 마음을 한국에 있는 취약한 분들을 위해 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도 있었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바이러스가 아이러니하게도 저희에게 알려준 것이 국경을 닫는다고 해서 문을 걸어 잠근다고 해서 이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 전 세계가 굉장히 밀접하게 다 연결이 되어 있구나. 그러게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어려움이지만 전 세계가 좀 힘을 합쳐서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계기로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고 뭐 다른 피부색 아니면 다른 국가에서 왔다고 하여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좀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저희 오늘 혐오 말고 안아줘에서는 오랜만에 유엔 난민기구 신혜인 공보관과 함께 난민들 지금 생활은 어떤가 한번 짚어봤는데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엔 난민기구의 신혜인 공보관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4월 18일 토요일 순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그리고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건즈 앤 로우지즈의 페이션스 준비했고요. 저는 일요일인 내일 저녁 8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양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